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이 된 아들 하나 엄마입니다. 저희 아들은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학교로 진학을 했고 현재는 군 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를 두고 키웠던 저희 부부는 평범한 여느 부부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개인 사업을 했었고 저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긴 부부이니만큼 서로가 편안한 또 한편으론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계속 살아왔죠. 연애할 땐 나름 불타는 연애를 했었어요. 서로 좋아 죽겠다고 했었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도 했었죠. 하지만 같이 산 지도 2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런 불타는 감정은 자연스레 없어지더군요. 대신 가족끼리의 의리, 편안함, 안정감, 그런 것들이 뜨거운 감정 대신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실 부부끼리는 사랑만큼이나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서로에 대한 믿음, 의리, 또 서로를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측은지심 같은 거요. 그런 마음도 일종의 사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남편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한 소리였겠지만 제 인생의 마지막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나이 들고 건강을 염려해주고 보살펴주며 그렇게 인생의 끝도 함께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동상이몽이라고 제가 남편을 생각하는 만큼 남편은 저를 생각했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의 사무실을 갔을 때였습니다.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왔다가 밥이나 같이 먹을 겸 남편 사무실로 가게 되었어요. 개인 사업을 하는 남편은 사무실에서 따로 직원 없이 혼자서 일을 했었거든요. 야외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남편 사무실 건물로 걸어가던 길이었는데 마침 건물 근처에서 친구인 효정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 효정아. 효정이는 마주오던 저를 보고 몹시 놀라더군요. 어머, 진이야. 야, 여기서 만나네. 그러게. 효정이는 저의 오래된 친구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지금도 오며 가며 왕래를 많이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있죠. 가족끼리도 자주 봤고요. 주로 다니는 동선이 비슷하긴 하지만 또 이런 데서 우연히 만나니 괜히 반갑더라고요. 너 여기 어쩐 일이야? 아, 나 여기 피부과 왔거든. 아, 너 여기 다녀? 한 번씩. 반갑다. 오늘 뭐 했는데? 보톡스라도 맞았어? 관리만 좀 했지. 너는 어디가? 나 우리 남편 사무실. 아, 맞다. 요 근처라고 했지? 바로 요 앞에 건물. 남편이랑 점심이나 먹으려고 왔지. 밥 안 먹었으면 같이 가서 먹을래? 아니야. 나 가게 들어가 봐야 돼. 그래? 아쉽다. 언제 한번 부부 동반으로 밥이라도 먹자. 그래, 좋지. 그렇게 저는 효정이와 인사를 하고 바로 남편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 보니 남편은 땀까지 뻘뻘 흘리면서 사무실 정리를 급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들어오니 움찔 놀라는 겁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나 은행 볼일 왔다가 당신이랑 밥이라도 먹게. 근데 뭐해? 사무실이 너무 너저분해서 좀 치우고 있었어. 웬일이야. 아, 근데 사무실이 왜 이렇게 더워? 냄새도 영 꿉꿉하고. 창문 좀 열어. 그런가? 나는 사무실에 내내 있으니 몰랐네. 그러면서 허둥지둥 창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남편 대신 어수선한 사무실을 좀 치워주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은 크기가 작은 편인데 한쪽에 조그마한 싱크대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는 남편 책상이 있고 바로 앞에는 손님 접대용 3칸짜리 소파가 있죠. 딱 보니 싱크대에 씻지도 않은 컵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라도 설거지를 해주려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순간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싱크대에 놓여있던 컵 하나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거든요. 누가 왔었어? 어?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컵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손님. 여자 손님이네. 거래처 손님인데 손님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왔더라고. 아, 그래? 그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퐁퐁을 수세미에 짜서 씻었습니다. 내가 할게. 됐어. 하던 일 있으면 마무리해. 밥 먹으러 가게. 그럼 잠시만. 남편은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허둥지둥 일을 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가볍게 마치고 소파로 돌아왔죠. 그런데 엉덩이 밑에 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 여자들 발톱에 붙이는 네일 스티커 있죠. 네일 아트 하듯이 붙이는 딱딱한 미용 스티커. 그게 끼어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뒷목이 서늘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왜 있나 싶었죠. 크기가 발톱에 붙일 만한 사이즈고 소파 사이에 꽂혀 있다니요. 그 순간 남편이 혹시 사무실로 여자를 불렀나 싶은 생각이 동시에 확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이건 뭐냐고 남편한테 따져 물으려다 일단 관뒀습니다. 그리고 찝찝한 기분으로 일단 입을 닫았죠. 남편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데 머릿속은 온통 그 발톱 스티커밖에 없었어요. 커피잔에 묻은 그 진한 립스틱 색도 그렇고 소파에 있는 발톱 스티커까지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면서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이라는 가정 정도야 가볍게 해봤죠. 하지만 진짜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나름 건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생각했고 또 인생의 반을 함께한 사람이었고 또 남편은 제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고히 들었습니다. 막상 그런 일이 저에게 닥치자 뭘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편의 폰을 몰래 확인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남편 폰을 빼돌리긴 했는데 잠금 패턴을 걸어둔 탓에 폰을 열어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 며칠 동안 남편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폰을 쓸 때마다 옆에서 힐끗힐끗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패턴을 쓰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무슨 패턴을 그렇게 복잡한 걸 쓰냐, 폰에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으냐 따지고 싶은데 일단 조용히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몰래 훔쳐봤습니다. 그리고 겨우 패턴을 알게 되었어요. 낌새를 봐서 남편 폰을 몰래 빼돌려 패턴을 풀고 안을 뒤져보리라 마음먹었죠. 하지만 또 문제가 남편이 그맘때 폰을 자꾸 베개 밑에 넣고 자거나 주머니에 넣고 자는 일이 많은 거예요. 남편은 자기 전 누워서 폰을 보다가 잠이 잘 들었는데 자기 전에는 베개 밑에 넣고 자거나 주머니에 폰을 넣더군요. 그래서 도무지 폰을 몰래 훔쳐볼 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자는 남편의 베개 속 폰을 슬쩍 빼내려는데 그 순간 남편이 눈을 확 뜨는 겁니다. 저는 몹시 당황했죠. 뭐해 여보? 내 폰을 왜 들고 있어? 나도 자다 깼는데 몇 시인가 해서. 남편은 제 손에 들린 폰을 다시 가져가더니 지금 새벽 2시네. 얼른 자. 하고는 폰을 주머니에 쓱 넣고는 돌아 누워 자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또 남편의 폰을 몰래 보는데 실패했죠.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고 분명 뭐가 있긴 한데 제 눈으로 확인해 볼 길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저는 심란한 기분으로 친구 효정이가 운영하는 옷가게로 터벅터벅 가게 되었습니다. 효정이는 여성복 매장을 운영 중이거든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옷가게 안에는 효정이의 시어머님이 이미 계시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우리 며느리 친구? 네, 저번에도 한번 뵀었죠. 맞아. 동네가 이 근처라고 했나?
자주 보내요. 네, 집이 멀지 않아요. 우리 며느리 만나러 왔어요? 네, 시간 되면 차나 한잔 할까 하고요. 그래요. 밥 안 먹었으면 우리 식당 가서 식사하고 가든가. 밥은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마침 가려던 참이라. 다음에 또 봐요. 살펴가세요. 그렇게 효정이와 저는 효정이 시어머니의 배웅을 했습니다. 어머님 배웅 후 효정이는 좀 지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님 와 계신지 몰랐네. 너한테 미리 전화하고 올걸. 됐어. 어머님이야 툭 하면 오시는데 뭐. 아주버님 식당 때문에 오신 거야? 그것도 있고 또 이번 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아버님 칠순이시거든. 칠순잔치 어디서 할지 얘기하신다고. 아, 칠순잔치 하셔? 금강호텔 연회장으로 일단 예약은 해놨는데 그거 얘기 좀 하신다고 오셨네. 그렇구나. 시어머니 얘기를 하는 효정이의 표정은 별로 밝지 않았습니다. 효정이네 시어머니는 효정이네 가게를 몹시 자주 오셨거든요. 애초에 효정이의 옷가게가 있는 건물은 효정이네 시부모님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1층에는 효정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있고 2층은 통째로 효정이네 아주버님이 식당을 운영하세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며느리인 효정이에게 옷가게를 차려주신 건데 틈만 나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효정이도 결혼한 지 꽤 됐건만 여전히 시부모님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게 컸습니다.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양가 집안 형편 차이도 꽤 났었고 효정이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에 반대도 심하셨대요. 그러다가 효정이가 임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하셨는데 효정이 남편이 변변치가 않아서 아직도 시부모님 돈으로 생활하는 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부모님이 효정이에게 옷가게 차려주시면서 운영하라고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옷가게를 효정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시부모님이 맡아서 하라고 반강제적으로 떠맡기신 거죠. 효정이도 시부모님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옷가게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시부모님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쩐 일이야? 그냥 이래저래 가슴도 갑갑하고 그래서 너랑 얘기 좀 할까 해서. 많이 안 바쁘면 나가서 차 한잔 할래? 좋지. 여긴 우리 알바생한테 맡기고 가면 돼. 나가자. 그렇게 저는 효정이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가슴이 갑갑해?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뭐길래? 실은 우리 남편 있잖아. 바람난 것 같아. 제 말에 효정이는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정택 씨가? 에이, 설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네 남편이 그럴 사람이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촉이 그래. 그냥 촉? 아니면 무슨 증거라도 있었던 거야? 실은 저는 효정이에게 사무실에서 립스틱이 묻은 컵과 소파에서 발톱 미용 스티커를 발견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 말에 효정이도 꽤나 놀란 얼굴이더라고요. 어때? 네가 듣기엔? 내 남편 바람피는 거 맞는 것 같지? 글쎄, 그걸로만 판단하기엔 좀 무리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컵에 묻은 립스틱이야 여자 손님이 왔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소파에 발톱 스티커? 그거 생각보다 잘 떨어져. 그 손님이 왔다가 실수로 빠진 거 아닐까? 아, 맞아. 너도 그거 잘 붙이지? 지금도 붙였어? 그게 그렇게 잘 떨어지니? 그렇지. 그러니까 그날 손님이 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사실 정택 씨가 직접적으로 바람폈다는 증거라고 볼 순 없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발톱에 붙인 스티커가 왜 소파에 떨어져 있어? 그 여자 손님이 발을 잠깐 소파에 올렸다가 내렸을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보기엔 네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가?
그럼 정택 씨 그런 사람처럼 안 보여. 좀 무뚝뚝해 보이긴 해도 너밖에 모르잖아. 네가 봐도 그렇니? 그럼 실은 내가 남편 폰을 좀 뒤져보려고 했거든. 정택 씨 폰을? 뭐라도 발견했어? 아니, 애초에 보지도 못했다. 패턴을 어렵게 걸어놓은 거야. 그것도 좀 의심스럽긴 한데. 아, 그래서 못 봤어? 근데 조만간 볼까 싶기도 해. 패턴 이제 알아냈거든. 정말? 패턴을 알아냈어? 네 말대로 바람이 아니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 눈으로 확실히 확인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 그렇지, 아무래도. 하지만 효정이가 나서서 제 남편 그럴 사람은 아니라며 제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역성을 들어주니 마음은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래, 내 남편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정말 과민했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효정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효정이와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 폰으로 문자 하나가 날라왔어요. 보니까 발신인이 효정이더라고요. 얘가 톡이 아니라 왜 갑자기 문자를 보냈지? 생각하며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그 순간 저는 황당함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이게 뭐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효정이가 저에게 보낸 문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자기야, 큰일 났어. 진이가 눈치챈 것 같아. 다행히 난 줄은 모르는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자기 폰 잠금 패턴도 알아냈다고 하니까 당장 패턴 다른 걸로 바꾸고 나랑 대화도 싹 다 지워. 그리고 블랙박스 같은 것도 싹 다 지우고. 알았지? 그걸 보는데 멍해지더라고요. 계속 이게 뭐지? 이걸 정말 효정이가 보낸 건가 싶고요. 보고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그 문자를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 문자 내용을 읽었을 때 그리고 그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때 제 등 뒤에선 쭈뼛하고 소름이 쫙 돋는 겁니다. 아, 문효정이 나한테 문자를 잘못 보냈구나. 내 남편한테 보내려고 한 걸 나한테 보냈구나.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았는데 그 상대가 바로 효정이구나.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경악스러운 기분으로 효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효정이는 저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는지도 모르는지 아무렇지 않게 전화를 받더군요. 진이야. 왜? 집에 가고 있어? 문자 나한테 왔어. 네가 보낸 문자 내 남편이 아니라 나한테 왔다고. 너 문자 잘못 보냈어. 제 말에 효정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엄청 놀랐겠죠. 너 이게 뭐야? 네가 내 남편하고 바람 피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내 남편한테 문자 보낸 게 실수로 나한테 왔다고. 뭐? 진이가 다 알았으니 조심해? 패턴도 다시 바꾸라고? 야, 문효정.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네가 정말 내 남편이랑. 아니야, 진이야. 그게 아니라 다 오해야. 하면서 쩔쩔 매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겠죠. 우물쭈물 하더니 갑자기 통화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바로 다시 전화를 거는데 그 사이에 제 번호는 차단했는지 받지도 않더군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즉시 효정이네 가게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튄 건지 가게에는 알바생만 있더군요. 사장님 어디 갔어요? 좀 전에 갑자기 급한 일 있다고 나가시던데요. 저는 이번엔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벌컥 열어 제끼자 남편은 손님과 상담을 하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여보. 저는 일단 부글부글 거리는 속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1층 카페 가 있을 테니까 손님들 가시면 연락해. 저는 그렇게 말하고 1층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게 맞았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가장 친한 친구라뇨.
그것도 이렇게 어이없는 방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고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죠.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효정이가 저희 남편에게 블랙박스도 빨리 지우라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블랙박스에 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지우라고 했나 보다 싶었죠. 저는 그 길로 건물 주차장에 있는 남편 차로 갔습니다. 저도 남편 차키가 있거든요. 그걸로 차를 바로 열어보고 블랙박스 안에 메모리 칩도 꺼냈죠. 남편은 계속 연락 오는데 저는 그냥 택시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폰에다 연결시켜서 블랙박스를 뒤져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효정이가 블랙박스를 지우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블랙박스 메모리 안에는 두 사람이 몰래 만났던 증거가 다 있었으니까요. 효정이가 그동안 남편 차를 얻어 타고 이동 중에 했던 대화들도 다 녹화되어 있었고 숙박시설로 가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차 안에서 가족 얘기하는 것도 다 찍혀 있었죠. 집에다 뭐라고 하고 나왔어? 동창회 있다고 했지. 남편이 의심 안 해? 안 하지 뭐. 진이는? 진이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지. 내가 믿음을 워낙 줬잖아. 믿음은 무슨. 이런 거 하면 진이 뒤집어질 거다. 아,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나도 알지. 그만 만나야지 하면서도 또 당신한테 연락하고. 아, 나도 제정신 아닌 거지. 좋게 생각하자. 그냥 삶의 활력소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잖아. 우리 둘 다 가정에 충실하니까. 이 정도 일탈은 괜찮아. 당신도 나도 마음 잘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그런 거지. 우리가 뭐 가정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남편하고 시부모님 알면 얼마나 뒤집어질까. 아, 그 생각하면 그러니까 모르게 조심히 만나야지. 나야 워낙 철저하지. 근데 당신은? 이 블랙박스도 녹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자동 삭제돼. 걱정 마. 그리고 진이가 내 차 탈 일이 거의 없어. 블랙박스 볼 일도 없고. 무슨 일 있으면 본인 차 타고 가는데 뭐. 그래도 조심해. 폰 같은 것도 꼭 지니고 다니고 패턴도 어렵게 해놓으란 말이야. 혹시나 진이가 못 풀게. 어렵게 바꿔놨으니까 걱정 마.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왔다 갔어. 거의 매일 오시네. 지겨워 죽겠어 정말. 저렇게 나 못 믿고 하루가 멀다 하고 올 것 같으면 본인이 그냥 가게 운영하지. 나한테 굳이 왜 맡겨? 뻔할 뻔짜지. 능력 없는 당신 아들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니까 며느리인 내가 이래서 돈 벌어오라 이거야. 며느리 노는 꼴 못 본다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데도 어거지로 옷가게 맡아서 운영하러 떠맡기고. 그래도 당신 영업 잘하더만. 우리 어머님 매출까지 검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계속하기 싫어. 아, 진이는 좋겠다. 능력 좋은 남편이 돈 따박따박 벌어다줘서 집에서 살림만 해도 되고. 진이는 당신을 더 부러워하던데 부자 시댁에서 가게까지 해줬다고. 걔도 참 모르는 소리 한다. 말만 부자 시댁이지 따지고 오면 우리 시댁 별로 돈도 없어. 그래도 건물 있잖아. 그 건물도 순 2층 그 넓은 자리를 아주버님 식당 하는데 손님도 없어. 월세가 거의 공짜다시피 하니까 그냥 유지하는 거지. 다른 데 갖다 써봐. 어림도 없지. 우리 시부모님도 참 박복하다.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자식들이 무능력할까? 효정이는 저희 남편에게 스스럼 없이 자기 시댁과 남편 욕을 했습니다. 그런 스스럼 없는 대화만 봐도 남편과 효정이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얼마나 그 불륜 관계가 오래되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족들끼리 혹은 부부 동반으로 다 같이 만날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효정이에게 존댓말을 쓰며 예의 있게 대했어요. 당연히 효정이도 친구 남편일지언정 존댓말 쓰고 편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저랑 효정이가 친구 사이고 오래 봐왔다고 해도 그래도 서로의 배우자에게는 조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블랙박스 속 효정이와 제 남편의 대화를 들어보는데 너무 편하고 스스럼이 없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사실도 놀랍지만 너무 편하게 대화를 한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았고 배신감도 2배였어요. 제 앞에선 깍듯하게 내외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가깝고 친하고 틈틈이 만나서 숙박업소 가서 뒹굴기까지 하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구나. 나만 모질이처럼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구나.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충격에 배신감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까지 했죠. 차라리 모르는 사람하고 바람이 나는 것이 낫지. 이건 너무 가혹하더라고요. 남편의 상간녀가 효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남편도 효정이에게 전화를 받은 건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저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바로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을요. 남편 얼굴을 도저히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남편을 반쯤 죽여놔도 시원찮을 기분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을 정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도망치듯 짐을 싸서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공항으로 갔어요.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곳을 막연하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죠. 저는 충동적으로 제주도엔 티켓을 끊고 제주도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효정이로부터 연락이 엄청 쏟아지기에 받지도 않고 그냥 폰도 꺼놨어요. 남편이 나를 속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놀아나고 그 친구 역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태껏 저를 대했죠.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고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효정이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다고 고민 상담까지 했다니요. 남편도 효정이도 알고 지낸 세월은 참 긴데 저를 이렇게 배신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감정적으로는 당장 이혼이지만 살아온 세월도 길고 자식도 있고 막상 진짜 이혼을 생각하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더군요. 그냥 남편은 한번 넘어가지고 효정이랑은 인연 끊고 살아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혼이라는 게 너무 크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론 이게 보통 일도 아닌데 이대로 넘어갈 순 없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끓고 눈물이 마르지가 않는데 왜 잘못한 그것들을 그냥 봐주고 넘어가야 되나 싶더라고요. 몇 날 며칠 호텔에 틀어박혀 눈물로 지냈고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수많은 고민 끝에 제가 내린 결정은 이혼이었습니다. 설령 한번 넘어가 준다고 해도 살면서 제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괴로울까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죠. 그리고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혼으로 결정은 내렸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협의이혼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남편이 공항으로 데리러 온다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으니 알아서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며 빌었어요. 자기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다. 다시는 효정이와 만나지 않겠다. 우리 둘 다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등등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벽한 결정을 못 내렸으니 그저 잠자코 기다리라고 했죠. 제 마음은 이미 이혼으로 결정을 내렸지만 마지막 복수를 위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날이 되었어요. 바로 효정이네 시아버지의 칠순잔치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옷 입으라고 갈 곳이 있다고 했어요. 어디? 그냥 좋은 데서 식사나 함께 하고 싶네. 아, 그래. 가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뷔페. 당신 뷔페 별로 안 좋아하잖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먹고 싶어서. 그렇게 남편과 저는 그 호텔로 갔습니다. 효정이 시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하기로 한 뷔페요. 그리고 뷔페가 있는 층수로 올라가는데 남편은 당황하더라고요. 오늘 여기서 칠순잔치가 있네.
일반 뷔페는 운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하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연회장 안에는 마침 효정이의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리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불러서 하는 칠순잔치인데 제가 갑자기 나타나니 효정이의 남편도 놀라더군요. 안녕하세요, 진씨. 여긴 어쩐 일로? 아버님 칠순이시라면서요. 축하드려요. 효정이가 초대해서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요? 아, 그래요? 효정이는 어디 있죠? 효정이는 친척들과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온 걸 보고 저승사자라도 본 양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효정이에게 다가갔죠. 잘 지냈어? 진이야, 여긴 어쩐 일로... 어쩐 일이라니. 네가 초대했잖아. 아버님 칠순이라고. 내가 초대했다고? 그래서 우리 남편도 같이 왔는데. 그제서야 효정이는 문 쪽에 서 있는 제 남편을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몹시 당황하고요. 저기 진이야,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뭔데? 그냥 여기서 해. 효정이는 창백한 얼굴로 자꾸 저한테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고 저는 계속 여기서 얘기하라고 버텼죠. 그때 마침 효정이네 시부모님도 저를 알아보시고 다가오셨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친구? 안녕하셨어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효정이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저한테도 꼭 오라고 초대하더라고요. 효정이네 시어머님도 황당한 얼굴로 효정이를 보시더군요. 그랬겠죠. 가족들끼리 하는 잔치인데 생판 남인 저를 초대했다고 하니까요. 효정이는 거의 울듯한 얼굴로 제 팔을 당기더군요. 저기 진이야, 일단 나가자니까. 왜? 여기서 해. 진이야, 제발. 저는 어머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선물도 하나 들고 왔거든요. 선물? 네. 그리고 저는 효정이 시부모님께 가방 안에서 서류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한번 열어보세요. 효정이는 그 봉투를 보더니 질겁하더라고요. 그 봉투 겉면에는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효정이는 그 봉투를 확 낚아채더니 제 팔을 잡는 겁니다. 진이야, 너 왜 이래? 나가서 나랑 얘기하자. 너네 시어머님한테 드린 선물인데 네가 왜 뺏어? 내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저랑 효정이가 심상치 않은 대화를 하자 어머님은 뭔가 눈치를 챈 건지 효정이 손에 들린 봉투를 뺏으려고 하셨어요. 효정이는 질겁하면서 안 뺏기려고 하고요. 이게 뭔데 그래?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놓으세요.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선 푸닥거리가 일어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봤죠. 쩔쩔매던 저희 남편도 달려와서는 제 팔을 잡고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따라와. 저는 그 말에 남편 귀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경악했죠. 그리고 저는 효정이를 노려보며 효정이 손에 들린 봉투를 확 뺏었습니다. 야, 문효정. 너 이렇게 개망신 당할 거 예상도 못하고 남의 남편이랑 그렇게 놀아놨어? 제 말에 효정이 시부모님, 효정이 남편, 거기 있는 친척분들까지 기함했습니다. 효정이도 얼굴에 핏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남편 바람난 것 같다고 너한테 고민 상담까지 했네. 내 가장 친한 친구인 너한테 고민 상담까지 했다고. 정작 너랑 바람난 줄도 모르고. 너나 내 남편이나 둘 다 인간이니?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제 말에 효정이는 울듯한 얼굴로 제발 나가서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싫어. 쪽팔린 건 알아? 너랑 내 남편 바람피는 사이인 거 알고 내 심정이 오죽했는지 알아?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는지 아냐고. 나쁜 년. 그 말에 효정이 시어머니도 분노에 차서 효정이를 노려보더라고요. 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너 친구 남편이랑 바람 폈니? 어머니, 말해봐! 효정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답을 못했고
그 순간 효정이의 시어머니가 효정이 머리채를 잡더니 미친 듯이 흔드는 겁니다. 효정이가 비명을 질러댔고 주변 친척들이 놀라서 달려와 뜯어 말렸죠. 하지만 효정이의 시어머니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셨습니다. 저는 그 난리를 지켜보다가 상간소송 소장이 담긴 서류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야, 이제 속 시원해? 이 난리를 치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올려놓은 그 소장을 빠르게 읽어보던 효정이 남편이 달려와 분기탱천하며 제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진짜 내 마누라랑 그랬어? 저기 일단 진정하시고요. 진정? 너 같으면 진정하겠냐? 그러더니 효정이 남편은 저희 남편 얼굴에 그대로 주먹을 꽂았습니다. 얻어터진 남편은 바닥을 뒹굴었고 그렇게 저희 남편과 효정이 남편은 뒹굴며 싸웠죠. 그렇게 삽시간에 생 난리가 난 겁니다. 저는 그 꼬라지를 보다가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난리가 커진 탓에 심장이 마구 쿵쾅대고 손발이 떨려왔어요. 저한테도 너무 떨리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꼴 좋다 싶기도 하더군요. 남편은 효정이 남편에게 얻어맞고 경찰서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지만 저는 알아서 하라고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 후 효정이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제 속 시원하냐고 악을 쓰는 겁니다. 참 어이없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화가 나야 되는데 저한테 악을 쓰고 있나요? 너랑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네가 이런 인간인지 몰랐다. 도대체 언제부터야? 왜 내 남편이랑 그랬던 거야? 왜? 너 때문에 이혼당하게 생겼고 개망신 다 당했는데 네가 물어본다고 내가 다 얘기해줘야 되니? 너 진짜 뻔뻔하다. 너 때문에 나도 이혼해. 너는 네 잘못으로 이혼하지만 나는 너랑 내 남편 잘못으로 이혼하는 거야. 너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감정도 없니? 원래는 있었어. 나도 이거 미친 짓이라는 거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젠 아니야. 너 때문에 나 개망신 당했고 이혼까지 당했어. 나도 이거 그냥 못 넘어가. 네가 못 넘어가면 뭐 어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너네 시아버지 칠순잔치 뒤집어 엎은 거 아주 잘한 것 같다. 너 이렇게 난리치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서야 속 시원해. 친구 남편하고 놀아나서 배신 때리고 이혼시키고 너는 무사할 줄 알았니? 그 정도로 끝낸 걸 고맙게 생각해. 뭐가 어째? 그날 소장 받겠지만 나 너랑 내 남편 상대로 상간소송도 진행할 거야. 너 같은 못된 년한테는 절대 선처해줄 생각 없고 합의도 없어. 무조건 판결문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네 마음대로 해. 내 가정 깨트려 놓고 너는 잘 먹고 잘 살 줄 아니? 나도 가만 안 있어. 라면서 악을 지르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본인 가정은 본인 손으로 깨트려 놓고 도리어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아, 얘가 이런 애였구나. 이 정도로 사지분간 못하니까 친한 친구 남편이랑 그랬구나 싶더군요. 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일은 주변 일대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제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아름아름 다 소문이 퍼졌죠. 효정이는 그날 일로 남편에게 이혼당했고 당연히 위자료 소송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그날 칠순잔치에 있었던 효정이네 아이들까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어서 엄마를 엄청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뒤집어진 건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웬만하면 아들까진 모르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들도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제 친구인 효정이를 잘 알고 여러 번 봤기에 충격이 꽤나 컸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아빠 안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군대에 자원 입대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이혼 소송을 밟았고 오랜 소송 끝에 제 몫의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사시는데 저도 고민 끝에 그리로 내려가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참고 살지 왜 이혼까지 했느냐고 하셨지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선 잘했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도 그냥 참고 넘어가면서 화병 생길 바에야 이렇게 다 터트리고 이혼한 게 속은 더 편하다고 했죠. 엄마도 제 속이 편하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고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지내면서 농사 짓고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집 팔아서 재산 반 저에게 넘기고 작은 집을 구해서 혼자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하는 일도 일종의 영업직 일인데 그 소문이 일대에 다 퍼지는 바람에 꽤나 곤욕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더 폭삭 망하지 않아서 아쉬울 따름이죠.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미안하다 잘못했다며 연락을 하는데 몽땅 다 씹었습니다. 대꾸도 안 했어요. 들리는 소문에는 효정이도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탈탈 털리고 자식들까지도 외면한 뒤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습니다. 효정이도 결혼 생활은 오래됐어도 재산은 거의 다 시부모님 명의고 남편과 효정이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기에 분할받을 재산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아예 다른 곳으로 간 건지 연락이 두절돼서 소식을 아는 친구가 잘 없다고 했죠. 전 남편과 효정이를 생각하면 참 어리석다 싶습니다. 그놈의 욕정이 뭐라고 두 가정이 파탄나고 자식들도 다 상처받고 망신이란 개망신은 다 당했죠. 효정이도 비록 시부모님 재산일지언정 그전에는 큰 옷가게도 운영하고 여유롭게 돈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집도 절도 없이 저 모양이 되었고 저희 남편도 이혼당하고 아내와 자식까지 인연 끊고 살고 주변에 손가락질 당하며 저렇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본인들 입으로도 미친 짓이라고 하면서도 도대체 왜 그 미친 짓을 끊지 못했는지 본인들이 만든 결말이니 그것을 감수하는 것도 본인들의 책임이겠죠. 누군가는 저보고 그래도 25년을 산 남편인데 한번 봐주지 그랬냐고도 하더군요. 물론 배우자의 외도를 봐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저처럼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 가정이 박살난 것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마음도 아픕니다. 하지만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몰라도 제 가장 친한 친구랑 그랬다니 그 두 사람에게 기만당했다 생각하니 결코 넘어갈 수 없었어요. 만약 그냥 덮어주었다면 그 후로 제 속만 애명글면 썩을 텐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번 사는 인생 그렇게 속 끓이면서 남편 원망하고 친구 미워하면서 믿음과 신뢰도 없이 괴로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후회가 조금 더 없었냐고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저에게 가장 필요한 선택을 했다고 믿거든요. 그토록 파렴치한 잘못을 저지르면 개망신 당하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을 그것들도 잘 깨달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